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못 끝낼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워낙 멀어서 마음은 급하고 그러네요. 일단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 12장까지 끝냈어요. 이제 스몰 인테스틴이랑 라지 인테스틴으로 넘어갈 거예요. 스몰 인테스틴에 제일 큰 거는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은 막힌 거니까 주소도 대충 아실 거예요. 복부벽만, 구토, 복통. 근데 이런 주소가 꼭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에만 있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주소예요. 근데 구토의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장폐쇄 여부의 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증세가 있으면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부터 생각을 하시고요.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의 또 특징적인 주소 중에 하나가 메카니컬 그것 때문에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거. 또 특징적인 주소 중에 하나죠. 이 파랄라이틱 일레우스가 아니라 메카니컬 옵스트럭션, 또 완전 폐쇄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은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이 완전 폐쇄가 있고 부분 폐쇄가 있고 뭐 파랄라이틱 일레우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메카니컬의 완전 폐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메카니컬의 완전 폐쇄일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부분 폐쇄나 그 마비성 장폐쇄는 보조적 치료로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당연히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의 완전 폐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다 그거예요. 메카니컬 완전 폐쇄 얘기하는 거예요. 막혔다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메카니컬적으로 완전 막혀야 이런 거예요. 단수 복부 사진상에서 에어 플리드 레벨이 나온다는 거. 소자의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은 페리스탈틱 페인. 이거는 장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구토와 복통,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소실이 심하고요. 대장의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은 아래쪽에 생기니까 뭐 이런 증상이 있고, 어다이나믹 일레우스는 복통은 없고 복부 불쾌감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중점적으로 배우지만 환자 중에 많은 건 이거예요. 이게 제일 유병률은 제일 높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 그 KBN에서 배우는 거 감기 안 배우죠. 유병률 제일 높아요. 근데 안 배우죠. 우리가 배우는 건 유병률 높은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안 하느냐, 억울해지만 치료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 그거로 구별을 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소장의 완전 폐쇄가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다 소장의 완전 폐쇄예요. 방사선 엑스레이 소견은 스텐 레드 패턴 다 알고 계시죠? 원위부 장애 가스는 당연히 안 보이고요. 근데 스트랭귤레이션은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제 괴사에 빠지는 상태잖아요. 반수 이상에서는 피가 안 통하는 상태예요. 이런 소견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임상 증상은 소장 폐쇄에 합당한데 오히려 X선 소견은 스텐 레드 패턴이 안 보이고 정상 X선 소견이 보이면 그거는 오히려 스트랭귤레이션을 시사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 PCT를 찍어봐야 돼요. 자, 부분 소장 폐쇄랑 어다이내믹 일레우스는 감별이 불가능하대요. 경구용 방사성 조현제를 투여하면 구별이 가능한데 감별이 쉽지가 않아요. 엑스레이 소견 가는 거. 근데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둘 다 보조적 치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 폐쇄랑 이게 기정상 동반 때도 비슷한 소견이 보인다는 거 대충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냥 저 이해를 위해서 뽑아놓으니까 모르셔도 돼요. 자, 전형적인 소견이죠. 스텐 레더 패턴이 보이고요. 이거는 누워서 찍었을 때예요. 누워서 찍었을 때는 당연히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안 보여야 되죠. 누워서 찍었을 때는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안 보이고 서서 찍었을 때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는 거. 전형적인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 소견이에요. 완전 메카니컬로 완전 폐쇄됐을 때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메카니컬로 완전 폐쇄됐을 때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순전 처치가 필요하대요. 수액이랑 전해질 균형을 회복을 해주고요. 왜냐하면 막혔으니까 수분 섭취가 안 되겠죠. 못 먹겠죠. 그리고 구토가 있으니까 탈수가 되죠. 그리고 장 내부. 장 안에 음식물이 쌓여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삼투압 때문에 물이 장 내담으로 쫙 빠져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은 부족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구토라는 거는 우리 몸에 구토든 설사든 빠지면 다 포타슘이 많이 빠져나가요. 우리 몸에 있는 양보다. 그래서 저칼륨혈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포타슘도 특히 잘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또 지금 막혀가지고 장이 빵빵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컴프레션 시켜줘야겠죠. NG2, 네이조게스트릭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줘요. 그 기출문제 중에 여러분들 2011년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 문제집은 그 NG2부의 기능 중에 그러니까 원이부 그 대장 쪽에 있는 그 디스텐션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걸 답으로 채택을 안 해놨더라고요. 저 때는. 근데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네이조게스트릭 튜브가 그 원이부에 있는 장에 그 디컴프레션을 시켜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풀어놨어요. 근데 제가 헬스를 읽어보니까 장내에 분포하고 있는 가스의 80%는 삼킨 공기래요. 그럼 네이조게스트릭 튜브로 계속 빼주면 원이부에 있는 공기도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네이조게스트릭 튜브가 원이부에 있는 디컴프레션도 시켜주는 걸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때 문제 지금 잘못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요하죠. 피버가 갑자기 나오고 류코사이티스, 국한된 통증, 지속적 구토. 아까 소정의 완전 폐쇄는 페리스탈틱 페인이에요. 장이 움직일 때 아팠다가 멈출 때는 안 아팠다가, 움직일 때 아팠다가 멈출 때는 안 아팠다가 했는데 갑자기 지속적 구통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스트랭귤레이션 사인이에요. 스트랭귤레이션 뜻이 목 조른다는 뜻이거든요. 피가 안 통하고 괴사에 빠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수술로 넘어가줘야 돼요. 옵스트럭션 때문에 술전 처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사인이 보이면 술전 처치 필요 없어요. 바로 수술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술전 처치로 어느 정도 소견이용 회복이 돼요. 왜? 디컴프레션 시켜주고 수액 전해지고 교련 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수술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장 괴사에 이르기 전에 폐쇄의 원인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술전 처치하고 수술로 넘어갔다. 술전 처치 도중에 피버, 류코사이토시스, 국한된 통증, 지속적 고통으로 바뀌면 바로 수술로 넘어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불안전 폐쇄인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60에서 85% 회복 가능하대요.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호전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요. 마비성 장폐쇄도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회복돼요. 마비성 장폐쇄가 폐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의 완전 폐쇄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네케스 다이버트 킬러. 소화기 매시브 렉탈 블리딩의 모스트 커먼한 이유예요. 그냥 그 렉탈 블리딩이 모스트 커먼한 이유는 에이날 피스예요. 그냥 애들이 똥 못 싸서 찢어지는 거죠. 근데 매시브 블리딩은 이거고, 이거는 이게 남은 거고, 일레움이 생긴다는 거. 되게 우연히 발견된대요. 증상 있는 경우가 잘 없대요. 그래서 다른 수술하다가 발견돼요. 그러면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대부분 자율지혈되긴 하는데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왜 매시브 렉탈 블리딩이 생기냐면 거기에 엑토픽이죠. 거기에 게스트릭 뮤코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게스트릭 뮤코사에 의해서 펩틱 얼서레이션이 생겨서 매시브 렉탈 블리딩이 생긴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 자연지혈된다는 거. 그래서 비교를 해놨어요. 펩틱 얼서에서 출혈 발생 때는 내시경적으로 지혈하고 수술까지 가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자연지혈된다고 하네요. 근데 얘네들도 치료는 수술이에요. 치료를 하려면 수술적으로 그 부분을 없애줘야 돼요. 진단은 이걸로 한다는 거 아시고요. 치료, 우연히 발견되거나 합병증 생기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돼요. 스몰린 테스트는 별거 없고요. 라지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큰 질환 중에 하나가 UC랑 CD죠.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치료도 비슷하고 근데 조금 다르고 헷갈리고. 일단 UC의 주소는 복통, 설사, 정성혈변은 UC의 더 특징적인 주소예요. 혈변이 CD에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흔하지는 않대요. 테네스무스는 뒤묻히기라고 해가지고 변을 봐도 시원하게 묶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열, 체중감소 이런 주소로 내원을 하고요. 진단은 일단 병력, 임상 증상 보고요.
일단 이건 염증 소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문제는 이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일단 원래는 대변 기능검사랑 원충 검사로 감염부터 배제를 해야 돼요. 염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경 검사로 렉툼에 여기서도 그 대장 내시경이 가장 그 진단하기 아주 좋은 툴이 되죠. 렉툼에 이런 소견이 있으면 UC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왜 렉툼을 보냐면 CD는 렉툼 침범 아니에요. CD는 UC는 거의 항상 렉툼을 침범을 해요. 중요해요. UC는 거의 항상 직접 렉툼을 침범을 해요. 점막 조직 소견 보고요. 대장 발음 조형 사진은 리드파이프 그 어피어런스. 원래 대장에 이렇게 하우스트라가 있죠. 그게 사라진 게 특징적 UC의 소견이고요. 슈터폴립도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형적인 UC 소견이에요. 여기 이거 보시면 하우스트라가 있죠. 이거 보시면 하우스트라 완전 소실됐죠. 전형적인 UC의 리드파이프 어피어런스예요. 보시면 되고요. 자, 치료. 자, UC랑 CD 치료. 정리는 UC로 정리를 하세요. UC 치료가 기본이에요. 거기서 UC랑 CD랑 치료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CD는 UC 치료에서 조금 더 추가될 뿐이에요. UC랑 CD는 치료가 똑같아요. 조금 더 CD는 추가될 뿐이에요. 정리하면 UC는 치료는 5-ASA랑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치료로 써요. 유지요법은 5-ASA랑 아자시오프린이랑 6-모카토퓨린을 써요. 그거 치료랑 유지요법 그거는 CD제로 똑같아요. 근데 CD는 더 추가될 뿐이에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UC 치료는 급성기 치료랑 유지요법 다른 거 아시죠? 급성기 치료예요. 지금 급성기 치료는 5-ASA를 써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써요. 설파살라진은 그 항생제랑 5-ASA랑 합쳐진 거라는데 야마에도 나와도 항생제 치료는 CD에서만 쓴다고 항생제가 들어가는데 뭔가 싶긴 한데 설파살라진 뭐 항생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ASA의 저음수는 해리슨의 경증에서 중증에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중증에서 중증에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5-ASA에 투여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C 급성기 치료는 5-ASA랑 스테로이드다. CD의 급성기 치료도 5-ASA랑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정리해야 하세요. 일단 CD에 추가되는 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지요법이요. 증상은 급성기 증상은 사라졌어요. 근데 UC는 치료되는 질병 아니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증상은 없어도 치료는 계속 이루어져야겠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ASA는 다 쓰는데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아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 절대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 많죠. 그 내분비에 나오잖아요. 그 스테로이드 많아져서 생기는 것들 아시죠? 문페이스랑 이런 거 있잖아요. 5-ASA랑 그래서 6-모카토퓨린이랑 아자시오프린으로 전환을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 역할도 이걸 투여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자시오프린이랑 6-모카토퓨린은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자시오프린은 흡수돼서 6-모카토퓨린으로 전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급성기 치료는 2개, 유지요법 치료 2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수술적 치료. 광범위한 만성 UC 환자는 10년 이내에 반수해서 수술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겠죠. 왜 내과적 치료를 하느냐? 그냥 잘라내면 그게 완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P랑 IPAA를 써요. 전 대장 절제술이에요. 저 쪽팔리긴 한데 전 대장이랑 결장이랑 구별 못했어요. 대장이랑 결장이랑 다른 거더라고요.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을 이루어져요. 이제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 이거 제가 구별 안 해서 헷갈렸는데 왜냐하면 UC 치료는 전 대장 절제술이에요. 근데 UC에서 톡식 메가콜론이 합병됐을 때는 전 결장 절제술이에요. 달라요, 치료가. 치료 달라요. 근데 톡식 메가콜론이 더 심한 질환인데 왜 덜 잘라내지?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장이랑 결장이랑은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 대장 절제술을 하고 폐장이랑 그 에이너스랑 연결시켜주는 걸 해요. 그래서 TPIPA가 전 대장 절제술 및 폐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유시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마치 되겠죠? 아유, 대장이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전격성 대장염이랑 독성 거대 결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전 결장 절제술을 해요. 다르죠? 자, 왜 그러냐면 전 대장 절제술은 직장도 떼내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여기 밑에 그 다른 그 조직에 쌓여 있어요. 쌓여 있잖아요. 직장을 절제를 하려면 다 빼내고 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톡식 메가콜론이랑 전격성 대장염이 생긴 경우는 환자의 기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빨리 치료하고 끝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더 잘 치료하겠다고 직장까지 절제하려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환자 상태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상태는 더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치료는 덜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시 치료는 전 대장 절제술인데 합병증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전 결장 절제술을 써요. 자, 합병증은 이런 게 생긴다. 정의는 OS 입술 이상 증가하면 독식 메가콜론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CD 주소 비슷해요. 보통 설사, 혈변, 유시만큼은 하진 않지만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혈변 써놓은 이유는 한 문제가 그 K멜리 중에 한 문제가 C인데도 불구하고 혈변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단은 당연히 대장 내시경이 제일 좋겠죠. 저는 이거 외우기 편하게 CD잖아요, CD. 그래서 CD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외웠어요. CD 툭툭툭툭 던지면 그 중간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툭툭툭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갈 모양으로 생기겠죠. 조약돌 모양의 점막 그렇게 보시면 되고 툭툭 던지다 보면은 쫙 그 결단은 쫙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그 주행 방향으로 염증 소견이 생기고 저 이런 식으로 상상하니까 딱 다 맞아요. 그 물 위에 이렇게 던져보시면 알겠지만 쫙 미끄러지다가 툭 튀어서 미끄러지고 툭 튀어서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스킨 리전도 있고 상상해보면 그거랑 잘 맞아 떨어져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외우시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내시경 소견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직검사상은 비걸락성 무가증이 있고 눈으로 봤을 때는 아프토스 얼서가 생기는데요. 이 아구창이라고 해요. 발음도 힘든데 아프토스 얼서 이게 우리 그 입안 점막에 하얗게 그 고름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걸락성 유가종이 걸락성이랑 비걸락성 구별은 걸락성이라는 건 치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지방이 침착이 돼서 하얗게 보인 배사성 소견이 걸락성 유가종이고요. 그런 거 없는 게 비걸락성 유가종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CD는 눈으로 봤을 때는 하얗게 보여요. 하얀 얼서 소견이 보여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하면 하얗지 않게 보여요. 구별해서 외워두시면 더 같이 외워지겠죠. 눈으로 봤을 때는 하얀 얼서 소견인데 조직 검사상은 하얗지 않게 보인다. 그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용어도 정리했어요. 걸락화는 지방 침착돼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 치즈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고 결핵성 병명에서 보이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비걸락성 무가증 소견이에요. 여기 조약돌 모양 방금 보이죠? 이 부분 조약돌 때문에 그 필링 디펙트 되고 주변에 그 가륨이 차 있는 소견들 보이고요. CD 치료는 유시 치료가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5-ASA랑 스테로이드 외워두시고 추가로 중요한 거는 항문 주위 병변이랑 누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항문 주위 병변이랑 누공이 있으면 메트보니다블이랑 시프로필록자신을 추가한다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급성기에도 추가하고 유지요법에도 추가해요. 볼까요? 유지요법에도 누공 항문 주위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메트보니다블이랑 시프로필록자신을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유시 치료랑 똑같은데
피스툴라랑 항문 주위 병변이 있으면 항생제를 추가를 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소화기 쪽이니까 스프로플록자신이랑 메트론이다졸. 웬만하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도 메트로나이다졸이랑 스프로플록자신 써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궁이랑 항문 주위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지요법으로 썼던 아자시오프린이나 시스모카토프린도 부성기 치료로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 보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메트로니다졸이랑 스프로플록사신 저금증 자체가 원래는 5-ASA 다음이 2차 약제인데요. 유공이랑 항문 주위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1차 약제였어요. 그러니까 저금증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수술적 치료. 자, UC의 수술적 치료는 다 잘라내는 건데요. CD의 수술적 치료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왜? 얘네는 평생 한 번 이상의 수술을 자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특히 또 CD는 대장만 침범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스몰 인테스틴도 막 올라가요. 일레움도 침범하고 그 일레움 침범해서 비타민 B12도 흡수가 안 되고 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목적은 최대한 최소 범위로 절제하는 게 수술의 목표예요. UC는 다 잘라내는 게 수술의 목표인데 CD는 최소한으로 잘라내는 게 수술의 목표예요. 그래서 흔한 합병증은 피스툴라 스트릭처, 일레움 일발부터 하면 일레움에서 비타민 B12, 그러니까 비타민 B12가 아닌 인트리식 팩터랑 바이렉시드가 일레움에서 흡수가 되죠. 인트리식 팩터가 흡수가 안 되면 비타민 B12도 흡수가 안 되고요. 그래서 바이렉시드 흡수 안 되면 지방변이랑 설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비타민 B12 때문에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생기는 거죠. UC의 더 흔한 증상은 렉툼 아셔야 되고요. 얘는 연속된 병변이고 얘는 스킨 리전이 있다는 거. 비걸락성 무가중은 CD의 특징적인 증상이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베클로시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레움에 잘 침범을 해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여기 오래 머물기 때문이에요. 감염도 결핵 걸린 사람이 가래를 삼키거나 그 결핵에 감염된 우유를 마시면 인테스티널 투베클로시스가 생긴대요. 증상 자체가 복부 종괴로 나타나요. 복부 종괴. 그래서 대장암이랑 구별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은 조직검사예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인테스티널 투베클로시스가 아니에요. 왜? 얘는 치료 쉬워요. 그냥 그 결핵요법, 항결핵요법 쓰면은 예후가 되게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혹시나 대장암이면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종괴로 만져지기 때문에 대장암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하는 게 진단이에요. 다이버티큘라티스. 우리나라랑 미국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우측 결장에서 호발해요. 미국은 S상 결장에서 호발을 해요. 그래서 해리슨에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염증 생긴 걸 리버스 어펜다이티스라고 해요. 리버스 어펜다이티스. 어펜다이티스가 생기는 반대편에 생긴다고 해서 리버스 어펜다이티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경우가 다르죠. 같은 곳에 생기죠. 후진국에서는 드물다고 해요. 소매질만 식사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다이버티큘라 자체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버티큘라 디지즈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염증이 생겼을 때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힌트는 그거예요. 리버스 어펜다이티스예요. 증상도 그 어펜다이티스랑 비슷하고 어차피 둘 다 염증이기 때문에. 근데 진단이랑 치료는 완전히 달라요.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주소는 당연히 보통, 로컬라이즈드 된 보통. 어펜다이티스도 로컬라이즈드 된 보통이죠. 그리고 피버, 염증이니까, 뮤코사이토시스 염증이니까 비슷하게 생겨요. 비슷하게 생기는데 진단은 어펜디사이티스는 US 그 초음파로 진단을 해요. 근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CT가 가장 골드 스탠다드예요. CT로 잘 진단이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염증 소견 보면 돼요. 벽이 두꺼워진 거 다 염증 소견이죠. 주위 지방 조직의 염증, 조영제나 액체 저류 소견, 주변에 액체가 저류됐다는 건 염증 소견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책이 쫙 몰린 거예요. 다 염증 소견이에요. 그래서 CT로 진단을 하면 되고요.
극성기에는 가는 관장이나 대장 내시경 부분이 왜냐하면 천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과적 절제 이전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성 종양을 DDA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심 있는 게 악성 종양이니까.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어펜다이티스 치료는 뭐죠? 수술적 절제예요. 근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치료는 항생제 치료예요. 달라요. 리버스 어펜다이티스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은 USCT로 다르고 치료도 내과적 치료, 외과적 치료로 완전히 달라요. 구별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주소는 비슷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우측이 후발하기 때문에 주소는 완전 비슷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는 진단의 치료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 다이버티큘라 보이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치료는 항생제. 아까 말씀드렸죠. 시프로플록사시나 메트로니다졸을 쓴다. 장유식. 오펜디사이티스는 수술. 근데 저 때 외과 교수님이 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펜디사이티스를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게 요즘에 흐름이라고 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은 아니지만 요즘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가 같을 수는 있는데 어펜디사이티스는 혹시 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라서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도 그 내과적 치료를 하다가 2번 이상 생기면 또 재발돼야 수술을 하자 해서 수술을 하고요. 내과적 치료에 당연히 불응성이면 수술을 하고요. 아시면 되고요. 대장암이요. 소화기는 다 선종이라고 써요. 다 100%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결장식장암은 선정성 0정에서 바뀌어요. 다른 거에서 대장암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관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선정성 0정 발견할 때마다 잘라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다 암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만 된다는 거. 이거 아시죠? 유전자 이름 다 외우셔야 돼요. 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외우셔야죠? 저는 KCC 이렇게 외우는데 자, 리스크 팩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리스크 팩터는 최대한 이해를 하고 뒤에서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해리슨의 환경적 요인이 대부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왜? 어떤 나라에는 대장암이 잘 안 생겨요. 어떤 나라는 대장암이 완전 잘 생겨요. 근데 대장암이 잘 안 생기는 나라 사람이 대장암이 잘 생기는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겁나 잘 생겨요. 이유는 환경적 요인이 대부분 관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이거 다 해리슨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상류층에서 잘 생긴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봤는데 일단 이거는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인과관계랑 상관관계 다르다라는 걸 과학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구별해 두셔야 돼요. 네, 거기까지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그냥 근데 아직 동물성 지방이 섭취가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이냐 하면 아니에요. 근데 상관관계는 확실히 있어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는 사람이 대장암도 많이 생기기는 해요.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스크 팩터로 외워는 두세요. 외워는 두시는데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냥 동물성 지방은 리스크 팩터라고 아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는 상관관계까지만 밝혀졌다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문제는 섬유소인데 섬유소가 접촉 시간을 짧게 해서 빨리 이제 대변으로 배출이 되니까 접촉 시간을 짧게 해서 얘네도 그 섬유소 섭취 적게 하는 게 그 대장암 발생에 대장 발생 안 되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섬유질은 대장암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물성 지방 섭취가 해리슨에서도 거의 리스크 팩터의 거의 반을 할애할 정도로 동물성 지방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아요. 제일 연구 많이 되어 있고요. 동물성 지방이 가장 큰 리스크 팩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환경적 요인이 대부분이긴 한데 유전적 요인도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100%
대장암으로 바뀌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무조건 다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가족력 다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죠. 몇 년 전에 형